조선 중기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한수. 한 번 본 얼굴은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본다 하여 양반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그를 찾았다고 하죠. 선생님, 제가 장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잘 될까요? 자네 이마에는 정직한 기운이 있고 눈망울에는 부지런함이 새겨져 있구나. 욕심내지 말고 성실히 하면 반드시 복이 따를 것이요. 김서방은 관상가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값을 속이고 질 나쁜 물건을 팔 때도 그는 한결같이 정직하게 장사를 했죠. 처음에는 손님이 적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나 김서방의 장사엔 늘 웃음꽃이 피었고 가게 문 앞엔 손님 발자국이 마르질 않았답니다. 제가 한양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자네의 관상을 보니 학문에는 재주가 있으나 마음에 조급함이 있구나. 천천히 기다리면 때가 올 것이요. 서생은 마음을 다잡고 관상가의 말대로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글 공부에 매진했답니다. 그로부터 2해 뒤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들었죠. 봉화 고을 박서생 문과 급제. 고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답니다. 그 영감 말씀대로 되었구먼. 이게 진짜로 사람 팔자 속을 들여다보는 분이로세. 관상가의 소문을 듣고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몸이 아파 누워있는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런지요? 아드님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는 무언가 큰 걱정거리가 있어 마음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보살핌이면 보름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곁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괜찮다. 어미가 늘 내 곁에 있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약보다 더 좋은 치료약은 바로 사랑이 옵니다. 며칠 후, 봄볕이 들던 어느 날 아침, 허리를 굽힌 어미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있다. 내 옆엔 늘. 어머니, 있었어요. 계속 곁에 있었어요. 어미는 말없이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이한수 선생이 온다던데 참말이겠지요? 그분이 보신 관상은 틀린 적이 없다 하니 우리도 한번 봐달라 해야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구나. 이한수 선생, 제 관상을 봐주시오. 올해 농사는 어떻겠소? 영감님 이마에 욕심의 주름이 깊게 배어 있고 눈가에는 남을 해치려는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송영감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좋은 말만 해주시오. 관상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시면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헛소리 말고 돈 되는 이야기나 해주시오. 이런 마음으로는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송영감은 관상가의 말에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렸죠. 좋은 말 하나 못하는 놈이 무슨 관상가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관상가 이한수는 산골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묘한 기운이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눈 덮인 산골 외딴 초가. 초이는 부엌에서 나무를 가져오다 문 밖에 나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도 드문 이 집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초이가 문을 열자 눈밭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남자는 이한수였죠. 아버지, 사람입니다. 어르신이 얼어 죽게 생기셨어요. 말 없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와 쓰러진 남자를 부축하였지요. 방 안에 불을 피우고 초이가 조심스레 죽을 끓여 내밀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오나 이 추위에 사람을 외면할 순 없지요. 뜨끈한 죽이니 한술 드시옵소서. 관상가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뒤 관상가가 조용히 물었죠.
처녀의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한수라고 하오. 오랫동안 산중에서 지냈다가 이제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는 몸이외다. 처녀 이름이 무엇이여? 초이라고 하옵니다. 초이. 참으로 고운 기운을 지녔구나. 헌데 그대의 얼굴에 서린 팔자가 심상치 않구려. 제가요. 처녀의 얼굴엔 태어날 적부터 공공액이 서려 있고 삼재팔란이 길게 드리워져 있구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바꿔줄 사람도 함께 정해져 있는 법이요. 바꿔줄 사람이요. 나는 평생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살아온 자요. 눈빛 하나, 턱선 하나에도 그 사람의 팔자와 품은 운명이 비치지요. 처녀의 얼굴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혼자 힘으로 그 길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요. 초이 아가씨, 이 집에 곧 귀가 없는 사내가 될 것이요. 그 사내를 곁에 두십시오. 그 사내가 이 집의 복을 열 것이니 오래도록 머물게 하십시오. 그 사내는 남루한 행색에 세상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을 그런 자일 것이요. 허나 바로 그 사내가 집안의 팔자를 바꾸고 이 가족의 복을 드릴 것이니 그 인연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오. 초이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 바라보았죠. 그 사내는 단순히 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마을의 근심을 덜어주는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내의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관상가는 이튿날 새벽 눈보라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답니다. 이튿날 아침, 어제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먹고 하늘엔 해가 얼굴을 내밀었죠. 초이는 마을장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먹을 나물이며 된장이며 자잘한 것들을 사려는 길이었죠. 그런데 장에 도착한 순간 사람들 틈에서 웅성웅성 소란이 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터 한켠에 거적을 뒤집어 쓴 사내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쪽 귀는 없고 얼굴엔 상처가 있었죠. 저 사내를 보시오. 귀가 없잖소. 저주를 받은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귀를 앗아간 거라고. 이런 놈이 장터에 나타나다니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오려나. 귀도 없고 손톱도 시꺼먼 게 보기 흉하네. 흉해. 거지 주제에 장터서 밥을 달라고. 이놈이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까지 화가 미칠 거야. 사내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맞고만 있었죠. 초이는 소란을 듣고 다가갔어요. 그러자 초이는 그 사내의 얼굴에 왼쪽 귀가 없는 것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귀가 없네. 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사내인가? 그 순간 매질을 당하던 사내가 기침을 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쪽 귀가 없는 그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새겨져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한지 초이는 망설이다가 끝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만두시지요. 거지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씀이십니까? 아가씨, 왜 그러시오? 저런 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초이는 조심스레 사내에게 손을 내밀었죠.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제 집으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곳에 더 계시다간 또 다치실지도 몰라요. 사내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초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느릿하게 끄덕였습니다. 초이는 사내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보자기에 담아왔던 파김치는 옆으로 밀려 있었고 지금 초이의 눈에 들어오는 건 오직 그 남루한 사내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에서 따라왔죠. 저 아가씨 정신이 나갔나? 한쪽 귀가 없는 자를 집으로 데려가다니. 집안이 망할 텐데. 하지만 초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내력도 모르는 사내였지만 초이는 그를 복을 품은 사내라 믿기로 했던 것입니다. 산길을 오르며 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사내는 한참을 걷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기룬이라 하옵니다. 기룬. 좋은 이름이시네요. 길에서 오늘 찾는다 하여 지은 이름이지만 지금까지는 길에서 고생만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다를 거예요. 어느 어르신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 집에 귀인이 찾아오는데 집에 복이 들 거라고. 그분이 바로 당신일까요? 기루는 고개를 들어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처음 내민 희망 한 줌이 소리 없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초이의 집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불은 지펴졌고, 밥은 지어졌고, 사람의 숨결이 머물렀습니다. 낯선 사내는 마당의 장작을 정리하며 묵묵히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사내도 입을 열지 않았으며 초이 혼자서 그 묘한 정적을 채우고 있었죠. 그날 밤이었죠. 달빛은 흐렸고 찬바람이 초이 방창을 타고 스며들던 그 시각. 덜컥. 어디선가 문지방이 삐걱이며 무언가 스르륵 기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뱀이었죠. 차디찬 비늘이 이불 밑을 스쳐 지나가고 초이는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뭐지? 그 순간 이불 속을 훑는 묘한 감촉에 초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자마자 문 밖에서 바람 가르듯 소리 하나, 휙. 문짝이 벌컥 열리더니 기룬이 날쌔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물러서십시오. 독이 있는 뱀이라 위험합니다. 소리친 그가 맨손으로 뱀을 움켜쥐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뱀을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뱀이 날아가던 그 순간 초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 알고 오신 겁니까? 그리고 그 뱀이 독을 품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독을 품은 생물은 특별한 냄새가 납니다. 귀를 잃은 후로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졌거든요. 다른 감각들이요? 풀과 나무들도 각각 다른 기운을 내뿜습니다. 어떤 풀은 달콤한 향을, 어떤 풀은 쓴 기운을, 그리고 아픈 곳에 어떤 풀이 좋은지, 때로는 풀들이 속삭여 주기도 합니다. 풀들이 속삭인다고요? 산에서 지낼 때 다친 곳에 어떤 풀을 발라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마치 풀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정말 신기해요. 그 순간 초이는 알았습니다. 이 사내는 그저 귀가 없는 자가 아니라 기척을 듣는 자라는 것을요. 잠시 후 초이가 따뜻한 물을 내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빠르게 뱀을 잡으실 수 있었나요? 혹시 산에서 도끼질 하시다가 그때 귀를... 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함부로 물어서는 안 될 일을. 아니옵니다. 그날은 12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산신제를 지낸다 하며 아이 하나를 산속 나무에 묶어 두었다 했지요. 그게 저였지요. 들깨가 굶주려 몰려왔고 왼쪽 귀를 앗아갔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절 발견하고 구해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산에서 자라는 약초들을 가르쳐 주셨지요. 약초를요? 내 산에서 살려면 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어떤 풀이 어떤 병에 좋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풀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스님은 떠났고 저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떠돌았습니다. 귀는 하나뿐이나 그 대신 세상의 울음을, 사람의 순결을 귀 아닌 대로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 감고 있어도 빗방울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개울이 말라가는 소리인지, 장작 속에 든 벌레가 꿈틀대는지도 들립니다. 초이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사람도 기척이 다르더이다. 거짓을 품은 자는 숨결이 다릅니다. 초이는 조용히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다음 날 일은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 옆집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죠.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영감이 뱀한테 물려서 쓰러졌어요. 초이가 급히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옆집 아주머니가 울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초이야, 어떡하지? 우리 영감이 장작하러 갔다가 뱀한테 물려서 정신을 잃었어.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머. 그럼 어서 의원을. 의원은 너무 멀어. 가다가 우리 영감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기론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어떤 뱀이었습니까? 그건 왜? 뱀의 종류를 알아야 풀로 치료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검은 줄무늬가 있는 머리가 삼각형 모양이었어요. 독사군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론이 말없이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풀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귀를 기울이더니 몇 가지 풀을 뜯어왔죠. 그게 독을 푸는 약초인가요? 질경이는 독을 빼내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도라지는 혀를 맑게 합니다. 산에서 혼자 지낼 때 배운 것이지요. 정말 그런 걸로 나을까요? 독사에 물린 지 한 시즌이 안 되었다면 이 약초들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론이 약초를 으깨어 물에 우린 후 그 물을 옆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걸 조금씩 먹이시고 으깬 풀은 물린 자리에 발라주십시오. 한 시즌마다 새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로부터 반나절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옆집에서 기쁜 소리가 들려왔죠. 살았어요. 우리 영감이 깨어났어요. 붓기도 가라앉고 열도 내렸어요. 그 사내분이 살려주셨다며 고맙다고 꼭 전해드려라.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독사에 물린 걸 고쳤다고. 그 귀 없는 사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초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풀들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저 산에서 배운 것을 썼을 뿐입니다. 한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귀를 잃고 나서는 풀들의 기운이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니 정말 놀라워요. 다음 날 아침 초이는 마루 아래 허리를 굽힌 채 수풀을 헤집으며 중얼거렸죠. 분명 여기 떨어졌는데 바늘이 이 틈새로 굴러 들어갔단 말이지. 저기입니다. 저 기둥 및 나무결 틈 옆에 있습니다. 정말로요? 초이는 마루 밑으로 몸을 숙여 나뭇결 사이를 살살 헤집었습니다. 기론이 일러준 자리. 그곳에 손끝을 가져가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반짝이는 바늘 하나가 햇살 한 줄기에 걸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이는 눈이 동그래졌고 잠시 기론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웃었죠. 그 미소에는 놀람도 있었고 따뜻한 경외도 있었습니다. 어찌 알았어요? 이 좁은 틈, 바늘 소리도 안 나는데. 쇠붙이는 바람을 타면 다르게 울립니다. 그 숨결이 나무에 부딪히는 결이 다르지요. 초이는 기론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날 해 진력이었죠. 기론은 마당가에 쌓아둔 장작을 들고 오다 초이 아버지 방 앞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겉장은 닳고 글자는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붓굿의 결은 살아있었죠. 기론은 조심스레 책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책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초이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기론은 마루 끝에 걸터앉아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가 읽는 눈빛은 그저 글을 읽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문장 사이 붓끝 흔들림의 망설임까지 더듬듯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려갔죠. 초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내는 글씨의 멋보다 마음을 읽는 분이구나. 초이는 기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시나요? 기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어릴 적 스님께서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자 한 획 속에 사람의 기운이 담긴다 하셨지요.
기루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를 본다는 건 먹색보다 붓의 망설임을 보는 것이죠. 그 말에 초이는 그가 단지 귀 없는 사내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의 마당에 말발굽 소리가 사납게 울리더니 지주 송영감이 종놈 둘을 거느리고 호령하듯 나타났습니다. 에이, 이 허름한 집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나? 곡식 넉넉히 갚았소. 작년에 짐 빚까지 합하면 이 집 문짝까지 몽땅 내놔야겠구려. 초이 아버지는 말없이 땅만 바라보았고 초이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지주는 두루마리 장부 하나를 꺼내 마당에 펼쳐 보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이거 못 보셨나? 정월부터 10월까지 곡식 20말, 품삯, 땅값까지 적혀있지. 장부에 적힌 대로 낸 것이 없으니 이제라도 받아야겠지. 초이가 그 장부를 받아들고도 이해할 수 없어 망설이던 그때 기론이 나섰습니다. 그는 장부를 조용히 넘기며 글씨의 먹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 정월 이후 기록은 먹색이 다릅니다. 송영감이 기론을 쳐다보자 그는 더욱 또렷하게 말했죠. 붓끝이 억세고 획에 떨림이 있습니다. 이는 본래 적힌 것이 아니라 뒤에 덧댄 글입니다. 뭐라? 거지 주제의 장부를 논하나? 저 장부는 이 집주인이 갚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부풀린 빈문서입니다. 그 순간 초이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봄까진 나도 분명히 장부를 보았소. 정월까지만 있었지. 10월 기록은 처음 보는 것이요. 그러자 기론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말했죠. 문서는 글이 아니라 신용이 남긴 그림자입니다. 이 장부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입니다. 붓끝이 갈라져 있고 먹빗이 시기마다 다릅니다. 장부가 아니라 송영감의 욕심이 적힌 종이지요. 지주가 머뭇거리자 기론은 이어 말했습니다. 붓을 든 손이 정직했다면 먹빗이 이리 두껍게 울지 않았을 것이고 글씨가 떨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시지요. 더 물으면 물을수록 송영감의 속내만 드러날 테니. 지주는 뒷걸음질 치며 외쳤습니다. 이놈, 주제도 모르고. 거짓 장부를 들고 남의 집을 함부로 넘보는 자가 주제를 논할 처지입니까? 기론의 마지막 말에 지주의 손이 덜덜 떨렸고 말도 잇지 못한 채 말고삐를 잡고 허둥지둥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초이는 살며시 고개를 돌려 기론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마루에 앉아있던 초이 아버지 또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보다도 묵직한 인정이자 신뢰였죠. 이 사내, 허투루 보낼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저녁 초이는 된장을 끓이며 장독대 옆에 앉아있는 기론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 집에 복을 들인 분이야?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사이 초이는 마당에서 깻잎을 따와 쌈을 준비하고 장독대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보리밥이긴 하지만 마음만은 진수성찬을 드리고 싶어요. 초이는 낡은 목반에 조심스럽게 밥을 담고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김치 몇 점과 깨식쌈까지 예쁘게 담아 소반 위에 올려놓았죠. 기룬 오라버님, 진지 드시지요. 초이가 소반을 들고 나와 기론 앞에 놓자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오라버니께서 우리 집에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기론이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모금 떠먹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초이의 마음에는 기론의 존재가 자기 인생에서 행운의 발자국인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론이 집 뒤 우물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쇠의 울림.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 같았죠. 초이 아가씨, 여기 땅 밑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 함께 땅을 파내자 오래 묵은 나무 상자 하나가 물기 밴 흙 속에서 드러났고 그 안에는 낡은 천 조각에 쌓인 편지 한 장과 어린아이의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돌아가신 초이 외할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울음만 삼켰단다. 내 손주가 제물로 끌려가던 그 밤, 나는 손을 뻗지 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그저 살아만 있어다오. 그해 봄, 마을엔 물이 말랐고 아이들조차 병들어갔단다. 어른들은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며 제물을 바치자는 소리를 했고 너를 가리켰다. 그 집은 어른도 없고 할미는 병들어가고 아비 어미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나는 너를 안고 도망치지 못했다. 몸이 병들어 걷지도 못하던 내가 너를 막아낼 힘이 없었다. 잠깐만이면 돼, 해만 뜨면 다시 데려오마. 그놈들의 말에 바보처럼 믿고 말았단다. 그리고 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 손으로 내 손자를 바친 죄, 이생 다하도록 용서받을 수 없을 게다. 다만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부디 미워하지 말 거라. 너를 안던 그날 밤처럼 나는 지금도 내 꿈을 꾼다. 기룬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초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죠. 잠시 후 초이가 기룬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당신이 우리 오빠인가요? 기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와 기룬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자비구나. 1년만 맡기자던 약속이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구나. 내 어머니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결국 그 죄책감이 병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 나 또한 그 죄책감에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해도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디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기룬은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세상의 아픔을 듣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정해주신 제 길이었나 봅니다. 초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관상가 어르신이 말씀하신 복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가족의 재회와 용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초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복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어요, 오빠.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그 밤, 관상가 이한수가 산길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 그 추운 겨울밤 산신제, 제물로 버려진 아이를 구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 이 아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복이 될 것이라는 걸, 그래서 기다렸다. 이 아이가 자라서 진정으로 복받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오늘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귀를 잃은 사내가 세상의 울음을 대신 들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족이 그를 받아들였네. 버려진 자가 구원자가 되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자가 되었구나. 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 사람과 사람 사이, 용서와 사랑 속에 있었지. 이 집은 이제 오래도록 복이 머무를 것이요. 그런데 그 무렵 송영감에게는 정말 큰 화가 닥쳤습니다. 기룬이 폭로한 위조문서 사건이 관청에 알려진 것이죠. 송영감, 위조 문서로 백성들을 속였다는 신고가 들어왔소. 송영감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증거가 명확하니 변명 말고 당장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하겠소. 송영감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 관상가 말이 맞았구나. 탐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법. 송영감도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었구나. 그리하여 귀를 잃은 사내가 복을 열었고 버려진 아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으며 상처받은 마음들이 서로를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에는 마침내 봄 기운이 깃들었고 그 따뜻함은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죠. 진정한 복이란 금은보화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서로를 향한 용서, 그리고 남을 돕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관상가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한수. 한 번 본 얼굴은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본다 하여 양반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그를 찾았다고 하죠. 선생님, 제가 장사를 시작하려 하는데 잘 될까요? 자네 이마에는 정직한 기운이 있고 눈망울에는 부지런함이 새겨져 있구나. 욕심내지 말고 성실히 하면 반드시 복이 따를 것이요. 김서방은 관상가의 말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값을 속이고 질 나쁜 물건을 팔 때도 그는 한결같이 정직하게 장사를 했죠. 처음에는 손님이 적었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해가 지나 김서방의 장사엔 늘 웃음꽃이 피었고 가게 문 앞엔 손님 발자국이 마르질 않았답니다. 제가 한양 과거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자네의 관상을 보니 학문에는 재주가 있으나 마음에 조급함이 있구나. 천천히 기다리면 때가 올 것이요. 서생은 마음을 다잡고 관상가의 말대로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글 공부에 매진했답니다. 그로부터 2해 뒤 한양에서 급보가 날아들었죠. 봉화 고을 박서생 문과 급제. 고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답니다. 그 영감 말씀대로 되었구먼. 이게 진짜로 사람 팔자 속을 들여다보는 분이로세. 관상가의 소문을 듣고 한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제 아들이 몸이 아파 누워있는지 벌써 2달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런지요? 아드님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아이는 무언가 큰 걱정거리가 있어 마음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와 진심 어린 보살핌이면 보름 안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저 곁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괜찮다. 어미가 늘 내 곁에 있다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약보다 더 좋은 치료약은 바로 사랑이 옵니다. 며칠 후 봄볕이 들던 어느 날 아침, 허리를 굽힌 어미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있다. 내 옆엔 늘. 어머니, 있었어요. 계속 곁에 있었어요. 어미는 말없이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이한수 선생이 온다던데 참말이겠지요? 그분이 보신 관상은 틀린 적이 없다 하니 우리도 한번 봐달라 해야겠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구나. 이한수 선생, 제 관상을 봐주시오. 올해 농사는 어떻겠소? 영감님 이마에 욕심의 주름이 깊게 배어 있고 눈가에는 남을 해치려는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송영감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좋은 말만 해주시오. 관상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시면 복이 돌아올 것입니다. 헛소리 말고 돈 되는 이야기나 해주시오. 이런 마음으로는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송영감은 관상가의 말에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렸죠. 좋은 말 하나 못하는 놈이 무슨 관상가란 말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야겠어. 그러던 어느 날 관상가 이한수는 산골 깊숙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묘한 기운이 또렷하게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눈 덮인 산골 외딴 초가. 초인은 부엌에서 나무를 가져오다 문 밖에 나는 인기척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도 드문 이 집에 이게 무슨 일이래요? 초이가 문을 열자 눈밭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남자는 이한수였죠. 아버지, 사람입니다. 어르신이 얼어 죽게 생기셨어요. 말없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와 쓰러진 남자를 부축하였지요. 방 안에 불을 피우고 초이가 조심스레 죽을 끓여 내밀었습니다. 비록 가난한 집이오나 이 추위에 사람을 외면할 순 없지요. 뜨끈한 죽이니 한 술 드시옵소서. 관상가는 떨리는 손으로 죽을 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 뒤 관상가가 조용히 물었죠. 처녀의 은혜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한수라고 하오. 오랫동안 산중에서 지냈다가 이제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사는 몸이외다. 처녀 이름이 무엇이여? 초이라고 하옵니다. 초이. 참으로 고운 기운을 지녔구나. 헌데 그대의 얼굴에 서린 팔자가 심상치 않구려. 제가요. 처녀의 얼굴엔 태어날 적부터 공공액이 서려 있고 삼재팔란이 길게 드리워져 있구려. 팔자는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걸 바꿔줄 사람도 함께 정해져 있는 법이요. 바꿔줄 사람이요. 나는 평생 사람의 얼굴을 보며 살아온 자요. 눈빛 하나, 턱선 하나에도 그 사람의 팔자와 품은 운명이 비치지요. 처녀의 얼굴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 혼자 힘으로 그 길을 벗어나기 어려울 거요. 초이 아가씨, 이 집에 곧 귀가 없는 사내가 될 것이요. 그 사내를 곁에 두십시오. 그 사내가 이 집의 복을 열 것이니 오래도록 머물게 하십시오. 그 사내는 남루한 행색에 세상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을 그런 자일 것이요. 허나 바로 그 사내가 집안의 팔자를 바꾸고 이 가족의 복을 드릴 것이니 그 인연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시오. 초이와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마주 바라보았죠. 그 사내는 단순히 복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마을의 근심을 덜어주는 능력도 있을 것입니다. 치료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사내의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관상가는 이튿날 새벽 눈보라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졌답니다. 이튿날 아침, 어제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먹고 하늘엔 해가 얼굴을 내밀었죠. 초이는 마을장에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먹을 나물이며 된장이며 자잘한 것들을 사려는 길이었죠. 그런데 장에 도착한 순간 사람들 틈에서 웅성웅성 소란이 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터 한켠에 거적을 뒤집어 쓴 사내 하나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쪽 귀는 없고 얼굴엔 상처가 있었죠. 저 사내를 보시오. 귀가 없잖소. 저주를 받은 게 틀림없어요. 그래서 귀를 앗아간 거라고. 이런 놈이 장터에 나타나다니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오려나. 귀도 없고 손톱도 시꺼먼 게 보기 흉하네. 흉해. 거지 주제에 장터서 밥을 달라고. 이놈이 여기서 음식을 먹으면 우리까지 화가 미칠 거야. 사내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맞고만 있었죠. 초이는 소란을 듣고 다가갔어요. 그러자 초이는 그 사내의 얼굴에 왼쪽 귀가 없는 것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귀가 없네. 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사내인가? 그 순간 매질을 당하던 사내가 기침을 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쪽 귀가 없는 그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절망이 새겨져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처참한지 초이는 망설이다가 끝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만두시지요. 거지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씀이십니까? 아가씨, 왜 그러시오? 저런 건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오. 초이는 조심스레 사내에게 손을 내밀었죠. 괜찮으세요?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괜찮으시다면 제 집으로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곳에 더 계시다간 또 다치실지도 몰라요. 사내는 눈을 천천히 깜빡이며 초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느릿하게 끄덕였습니다. 초이는 사내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보자기에 담아왔던 파김치는 옆으로 밀려 있었고 지금 초이의 눈에 들어오는 건 오직 그 남루한 산의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뒤에서 따라왔죠. 저 아가씨 정신이 나갔나? 한쪽 귀가 없는 자를 집으로 데려가다니. 집안이 망할 텐데. 하지만 초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름도 모르고 내력도 모르는 사내였지만 초이는 그를 복을 품은 사내라 믿기로 했던 것입니다. 산길을 오르며 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사내는 한참을 걷다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기룬이라 하옵니다. 기룬. 좋은 이름이시네요. 길에서 오늘 찾는다 하여 지은 이름이지만 지금까지는 길에서 고생만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다를 거예요. 어느 어르신께서 그러셨거든요. 우리 집에 귀인이 찾아오는데 집에 복이 들 거라고. 그분이 바로 당신일까요? 기루는 고개를 들어 초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처음 내민 희망 한 줌이 소리 없이 떠오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초이의 집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불은 지펴졌고, 밥은 지어졌고, 사람의 숨결이 머물렀습니다. 낯선 사내는 마당의 장작을 정리하며 묵묵히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고, 사내도 입을 열지 않았으며, 초이 혼자서 그 묘한 정적을 채우고 있었죠. 그날 밤이었죠. 달빛은 흐렸고 찬바람이 초이 방창을 타고 스며들던 그 시각. 덜컥. 어디선가 문지방이 삐걱이며 무언가 스르륵 기어 들어왔습니다. 검은 뱀이었죠. 차디찬 비늘이 이불 밑을 스쳐 지나가고 초이는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뭐지? 그 순간 이불 속을 훑는 묘한 감촉에 초이는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러자마자 문 밖에서 바람 가르듯 소리 하나, 휙. 문짝이 벌컥 열리더니 기룬이 날쌔게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물러서십시오. 독이 있는 뱀이라 위험합니다. 소리친 그가 맨손으로 뱀을 움켜쥐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뱀을 창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뱀이 날아가던 그 순간 초이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 알고 오신 겁니까? 그리고 그 뱀이 독을 품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독을 품은 생물은 특별한 냄새가 납니다. 귀를 잃은 후로 다른 감각들이 예민해졌거든요. 다른 감각들이요? 풀과 나무들도 각각 다른 기운을 내뿜습니다. 어떤 풀은 달콤한 향을, 어떤 풀은 쓴 기운을, 그리고 아픈 곳에 어떤 풀이 좋은지, 때로는 풀들이 속삭여 주기도 합니다. 풀들이 속삭인다고요? 산에서 지낼 때 다친 곳에 어떤 풀을 발라야 하는지 저절로 알게 되더라고요. 마치 풀들이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정말 신기해요. 그 순간 초이는 알았습니다. 이 사내는 그저 귀가 없는 자가 아니라 기척을 듣는 자라는 것을요. 잠시 후 초이가 따뜻한 물을 내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빠르게 뱀을 잡으실 수 있었나요? 혹시 산에서 도끼질 하시다가 그때 귀를... 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함부로 물어서는 안 될 일을. 아니옵니다. 그날은 12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산신제를 지낸다 하며 아이 하나를 산속 나무에 묶어 두었다 했지요. 그게 저였지요. 들깨가 굶주려 몰려왔고 왼쪽 귀를 앗아갔습니다. 그때 한 스님이 절 발견하고 구해주셨습니다. 스님께서는 상처를 치료해 주시면서 산에서 자라는 약초들을 가르쳐 주셨지요. 약초를요? 내 산에서 살려면 풀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어떤 풀이 어떤 병에 좋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풀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스님은 떠났고 저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떠돌았습니다. 귀는 하나뿐이나 그 대신 세상의 울음을, 사람의 순결을 귀 아닌 대로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 감고 있어도 빗방울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개울이 말라가는 소리인지, 장작 속에 든 벌레가 꿈틀대는지도 들립니다. 초이는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사람도 기척이 다르더이다. 거짓을 품은 자는 숨결이 다릅니다. 초이는 조용히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죠. 다음 날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해가 채 떠오르기도 전 옆집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죠.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영감이 뱀한테 물려서 쓰러졌어요. 초이가 급히 문을 열고 나가보니 옆집 아주머니가 울면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초이야, 어떡하지? 우리 영감이 장작하러 갔다가 뱀한테 물려서 정신을 잃었어.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어머. 그럼 어서 의원을. 의원은 너무 멀어. 가다가 우리 영감 죽을 것 같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때 기론이 조용히 나섰습니다. 어떤 뱀이었습니까? 그건 왜? 뱀의 종류를 알아야 풀로 치료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검은 줄무늬가 있는 머리가 삼각형 모양이었어요. 독사군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론이 말없이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풀들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귀를 기울이더니 몇 가지 풀을 뜯어왔죠. 그게 독을 푸는 약초인가요? 질경이는 독을 빼내고 부기를 가라앉히며 도라지는 혀를 맑게 합니다. 산에서 혼자 지낼 때 배운 것이지요. 정말 그런 걸로 나을까요? 독사에 물린 지 한 시즌이 안 되었다면 이 약초들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론이 약초를 으깨어 물에 우린 후 그 물을 옆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걸 조금씩 먹이시고 으깬 풀은 물린 자리에 발라주십시오. 한 시즌마다 새로 갈아주시면 됩니다. 아주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로부터 반나절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옆집에서 기쁜 소리가 들려왔죠. 살았어요. 우리 영감이 깨어났어요. 붓기도 가라앉고 열도 내렸어요. 그 사내분이 살려주셨다며 고맙다고 꼭 전해드려라.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독사에 물린 걸 고쳤다고. 그 귀 없는 사내가. 어떻게 그런 일이.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건 아닐까? 저주받은 게 아니라 초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풀들의 소리를 들으실 수 있거든요. 저는 그저 산에서 배운 것을 썼을 뿐입니다. 한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도 있고 귀를 잃고 나서는 풀들의 기운이 더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니 정말 놀라워요. 다음 날 아침 초이는 마루 아래 허리를 굽힌 채 수풀을 헤집으며 중얼거렸죠. 분명 여기 떨어졌는데 바늘이 이 틈새로 굴러 들어갔단 말이지. 저기입니다. 저 기둥 및 나무결 틈 옆에 있습니다. 정말로요? 초이는 마루 밑으로 몸을 숙여 나뭇결 사이를 살살 헤집었습니다. 기룬이 일러준 자리. 그곳에 손끝을 가져가 조심스레 흙을 걷어내자 반짝이는 바늘 하나가 햇살 한 줄기에 걸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초이는 눈이 동그래졌고 잠시 기룬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웃었죠. 그 미소에는 놀람도 있었고 따뜻한 경외도 있었습니다. 어찌 알았어요? 이 좁은 틈, 바늘 소리도 안 나는데. 쇠붙이는 바람을 타면 다르게 울립니다. 그 숨결이 나무에 부딪히는 결이 다르지요. 초이는 기룬을 바라보다가 가만히 웃었습니다. 그날 해 진력이었죠. 기룬은 마당가에 쌓아둔 장작을 들고 오다 초이 아버지 방 앞에 놓인 낡은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겉장은 닳고 글자는 세월에 발해 있었지만 붓구대 결은 살아 있었죠. 기룬은 조심스레 책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책 잠깐 봐도 되겠습니까?
초이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기루는 마루 끝에 걸터앉아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가 읽는 눈빛은 그저 글을 읽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문장 사이 붓끝 흔들림의 망설임까지 더듬듯 천천히, 그러나 깊게 내려갔죠. 초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내는 글씨의 먹보다 마음을 읽는 분이구나. 초이는 기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시나요? 기룬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어릴 적 스님께서 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자 한 획 속에 사람의 기운이 담긴다 하셨지요. 기룬은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글을 본다는 건 먹색보다 붓의 망설임을 보는 것이죠. 그 말에 초이는 그가 단지 귀없는 사내가 아니라 어쩌면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의 마당에 말발굽 소리가 사납게 울리더니 지주 송영감이 종놈 둘을 거느리고 호령하듯 나타났습니다. 에이, 이 허름한 집이 아직도 버티고 있었나? 곡식 넉넉히 갚았소. 작년에 짐 빚까지 합하면 이 집 문짝까지 몽땅 내놔야겠구려. 초이 아버지는 말없이 땅만 바라보았고 초이는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런 말 들은 적 없습니다. 증거라도 있으십니까? 지주는 두루마리 장부 하나를 꺼내 마당에 펼쳐 보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 이거 못 보셨나? 정월부터 10월까지 곡식 20말, 품삯, 땅값까지 적혀있지. 장부에 적힌 대로 낸 것이 없으니 이제라도 받아야겠지. 초이가 그 장부를 받아들고도 이해할 수 없어 망설이던 그때 기룬이 나섰습니다. 그는 장부를 조용히 넘기며 글씨의 먹을 문질러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장부, 정월 이후 기록은 먹색이 다릅니다. 송영감이 기룬을 쳐다보자 그는 더욱 또렷하게 말했죠. 붓끝이 억세고 획에 떨림이 있습니다. 이는 본래 적힌 것이 아니라 뒤에 덧댄 글입니다. 뭐라? 거지 주제의 장부를 논하나? 저 장부는 이 집주인이 갚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부풀린 빈문서입니다. 그 순간 초이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작년 봄까진 나도 분명히 장부를 보았소. 정월까지만 있었지. 10월 기록은 처음 보는 것이요. 그러자 기룬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말했죠. 문서는 글이 아니라 신용이 남긴 그림자입니다. 이 장부는 처음부터 조작된 것입니다. 붓끝이 갈라져 있고 먹빗이 시기마다 다릅니다. 장부가 아니라 송영감의 욕심이 적힌 종이지요. 지주가 머뭇거리자 기룬은 이어 말했습니다. 붓을 든 손이 정직했다면 먹빗이 이리 두껍게 울지 않았을 것이고 글씨가 떨리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시지요. 더 물으면 물을수록 송영감의 속내만 드러날 테니. 지주는 뒷걸음질 치며 외쳤습니다. 이놈, 주제도 모르고. 거짓 장부를 들고 남의 집을 함부로 넘보는 자가 주제를 논할 처지입니까? 기룬의 마지막 말에 지주의 손이 덜덜 떨렸고 말도 잊지 못한 채 말고삐를 잡고 허둥지둥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던 초이는 살며시 고개를 돌려 기룬을 바라보았죠.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마루에 앉아있던 초이 아버지 또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보다도 묵직한 인정이자 신뢰였죠. 이 사내, 허투루 보낼 사람이 아니구나. 그날 저녁 초이는 된장을 끓이며 장독대 옆에 앉아있는 기룬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우리 집에 복을 들인 분이야?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사이 초이는 마당에서 깻잎을 따와 쌈을 준비하고 장독대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곁들였습니다. 보리밥이긴 하지만 마음만은 진수성찬을 드리고 싶어요. 초이는 낡은 목반에 조심스럽게 밥을 담고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김치 몇 점과 깨 13까지 예쁘게 담아 소반 위에 올려놓았죠. 기룬 오라버님, 진지 드시지요. 초이가 소반을 들고 나와 기룬 앞에 놓자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오라버니께서 우리 집에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합니다. 기룬이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모금 떠먹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초이의 마음에는 기룬의 존재가 자기 인생에서 행운의 발자국인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기룬이 집 뒤 우물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쇠의 울림.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소리 같았죠. 초이 아가씨, 여기 땅 밑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납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둘이 함께 땅을 파내자 오래 묵은 나무 상자 하나가 물기밴 흙 속에서 드러났고 그 안에는 낡은 천 조각에 쌓인 편지 한 장과 어린아이의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는 돌아가신 초이 외할머니가 쓴 편지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울음만 삼켰단다. 내 손주가 제물로 끌려가던 그 밤, 나는 손을 뻗지 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하지 마라. 그저 살아만 있어다오. 그해 봄, 마을엔 물이 말랐고 아이들조차 병들어갔단다. 어른들은 산신제를 지내야 한다며 제물을 바치자는 소리를 했고 너를 가리켰다. 그 집은 어른도 없고 할미는 병들어가고 아비 어미는 보이지도 않는다고. 나는 너를 안고 도망치지 못했다. 몸이 병들어 걷지도 못하던 내가 너를 막아낼 힘이 없었다. 잠깐만이면 돼, 해만 뜨면 다시 데려오마. 그놈들의 말에 바보처럼 믿고 말았단다. 그리고 너는 돌아오지 않았다. 내 손으로 내 손자를 바친 죄, 이생 다하도록 용서받을 수 없을 게다. 다만 어딘가에 살아있다면 부디 미워하지 말 거라. 너를 안던 그날 밤처럼 나는 지금도 내 꿈을 꾼다. 기룬이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순간 초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달려갔죠. 잠시 후 초이가 기룬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당신이 우리 오빠인가요? 기룬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집안에서 소리를 들은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나와 기룬 앞에 무릎을 꿇었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다. 네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늘이 내게 준 마지막 자비구나. 1년만 맡기자던 약속이 영원한 이별이 되고 말았구나. 내 어머니는 평생을 죄인처럼 살았다. 매일 밤 내 이름을 부르며 울었고 결국 그 죄책감이 병이 되어 세상을 떠났다. 나 또한 그 죄책감에 말을 잃었다. 무슨 말을 해도 내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부디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기룬은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세상의 아픔을 듣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이 정해주신 제 길이었나 봅니다. 초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관상가 어르신이 말씀하신 복이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가족의 재회와 용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초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복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었어요, 오빠. 가족이 다시 만나는 것이 진짜 복이었구나. 그 밤, 관상가 이한수가 산길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 그 추운 겨울밤 산신제, 제물로 버려진 아이를 구했을 때부터 알고 있었지. 이 아이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큰 복이 될 것이라는 걸, 그래서 기다렸다. 이 아이가 자라서 진정으로 복받을 만한 사람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오늘 드디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귀를 잃은 사내가 세상의 울음을 대신 들었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족이 그를 받아들였네. 버려진